랩에서 나온 김용욱이고요. 자바 팀과 아시아 팀에서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발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냥 램이라 읽어주시면 되고요. 네, 발음 기호는 이런 식으로 적던데 한국어 표기법으로는 렐름이 맞는데 미국 팀에서 렐름은 도저히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걔들이 램 이렇게 발음을 하던데 램이라고 적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램이 빠르다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시퀄라이트 기반의 그린다우나 ORM 라이트나 시퀄라이트 자체보다도 속도가 빠른데요. 어떤 이유로 램이 빠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로 카피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로 카피는 좀 약간 생소할 수 있는 용어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최대한 복제를 미루는 것이고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막연하니까 왜 제로 카피가 필요한지 하나씩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먼저 제로 카피가 없는 세상을 살펴볼게요. 일단 보통 자바 언어는 다 아시니까 저 코드는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포조 객체인데요, 자바 객체인데 제로 카피가 없는 경우에는 저 setName이나 setBots를 ORM이나 제이슨 파서 등이 채워줘야 되죠. 이런 항목들을 ORM이나 제이슨 파서가 모든 항목들을 다 세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지 모르지만 너가 뭘 필요할지 모르니까 다 설정하겠다라는 식으로 모든 필드를 세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필드를 세팅하는 과정을 하이드레이시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어로는 수화라고 부르더라고요. 수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필드를 사용자가 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필드를 다 채우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메모리나 CPU를 소모하게 되고요. 페이스북의 예전에 안드로이드 앱에서 실험한 결과로는 저 하이드렛만 제거를 하면은 페이스북 앱의 성능이 70% 빨라질 수 있다고 주장을 했었고, 페이스북 앱에서는 저 하이드렛 과정을 제거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제로 카피를 얘기를 하면서 제거를 했었고요. 저희도 먼저 제로 카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이드렛을 할 때는 어쩌면 그냥 세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타입 변환이 필요할 수도 있죠. 스트링으로 변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티저로 변환을 한다거나 이런 타입 변환이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이슨 문자열을 본다면은 문자열이잖아요. 문자열을 스트링이나 인티저로 바꿔야 될 테고요. 아니면은 바이너리로 전달된 경우에도 바이너리를 파서해가지고 어떤 것은 스트링으로 바꾸고 어떤 것은 인티저로 바꿔야 되니까 변환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복제들이 많고 타입 변환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필요한 게 네임밖에 없다고 한다면 보츠는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필드가 한두 개면 괜찮은데 필드가 수십 개나 수백 개가 된다면은 매우 비효율적인 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로 카피는 필드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스트링 네임이라는 필드를 없애버리고요. 그 데이터가 모여 있는 곳에서 사용자가 게터를 호출할 때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setName을 할 때도 그 데이터가 뭉쳐져 있는 곳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로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그 데이터를 사용자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최대한 미루는 형태가 제로 카피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제이슨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면은 제이슨 데이터를 가능한 늦게까지 파싱하지 않는 게 제로 카피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얼마만큼 미룰 수 있느냐가 제로 카피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로 카피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보일러플레이트 코드가 많다는 게 문제죠. 일단 왼쪽의 코드는 프로그래머에게 되게 직관적인 코드인데요. 반면에 아까 제로 카피를 썼던 형태의 코드를 보시면은 직관적인 형태의 코드는 아니에요. 개발자에게 좀 보기 안 좋은 코드죠. 왼쪽 코드가 훨씬 더 직관적이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코드를 항상 생성해내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꼭 뭐 이렇게까지 짜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은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기계에게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는 APT라는 도구를 써가지고 코드를 생성해내는데요. 램 오브젝트를 상속받은 객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는 램 프록시 객체라는 객체를 생성해냅니다. APT를 통해서 생성해내고요. 이 APT는 어노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노테이션은 뭐 자바를 모르시는 분도 가끔 계시니까 뭐 골뱅이 붙여가지고 뭐라 적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어노테이션이고, 이런 어노테이션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APT를 통해 가지고 CT가 있으면은 CT 램 프록시라는 객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이렇게 한다면은 저희가 원하는 기능들을 그 코드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어노테이션 프로세싱 툴을 만들 때는 먼저 앱스트랙트 프로세서라는 객체를 상속받아 가지고 프로세스라는 메소드를 구현을 해야 되고요. 저희는 램 프로세서라는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램 오브젝트 객체를 램 프록시 객체로 변환을 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코드를 생성을 해내야 되잖아요. 생성을 해내야 되는데 APT에서 생성을 해내는데 사실 마법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어떤 코드를 생성해내는지를 다 손으로 한 땀 한 땀 다 집어넣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노테이션 프로세싱 툴을 만드는 게 되게 번거로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뭐 사용자들은 그런 걸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쓰면 되는데, 만약에 APT를 만들 경우에는 몇 가지 도구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단 스트링 빌더로 나는 모든 자바 객체를 한 땀 한 땀 손으로 짜내겠다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되게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템플릿 엔진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왜 템플릿 엔진을 코드 생성에 쓰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HTML 문서를 만들어내는 거나 자바 파일을 만들어내는 거나 원리 자체는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템플릿 엔진을 써가지고 자바 클래스를 생성해내도 되고요. 몇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아파치 벨로시티도 있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딱 문제는 벨로시티는 거의 7년 만에 부활했어요. 거의 2000년 초반부터 유지 보수가 안 되고 있다가 되게 버전업이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튜토리얼이 많은 것은 벨로시티 있고요. 만약에 다른 템플릿 엔진을 쓰고 싶다면은 취향에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방법들은 코드 제너레이터를 쓰시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자바 포획과 자바 라이터와 J코드 모델이 있고요. J코드 모델도 불행하게도 2005년부터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바 포획과 자바 라이터가 있는데, 자바 포획과 자바 라이터 모두 다 스퀘어가 만든 도구이고요. 자바 포획의 후속작이 자바 라이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PT를 생성해내고 싶다, 뭐 그런 요구가 있으시다면은 자바 라이터를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T를 통해 가지고 제로 카피 코드들을 자동 생성해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것이 해법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사실 완전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APT는 한계가 있는데 APT 자체는 어떤 메서드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암묵적인 컨벤션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필드가 있으면은 필드에 해당되는 게터와 세터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네임이란 필드가 있으니까 get name과 set name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은 게터와 세터 이름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런 한계가 먼저 생기고요. 두 번째로 get name과 set name 메서드 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저희는 예상할 수가 없어요. 사용자가 get name을 해두고서는 사실은 set name 메서드를 만든다거나 getPorch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름을 가져온다거나 아니면은 first name과 family name을 합쳐가지고 네임을 만들어서 전달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변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9버전의 램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동작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사용자가 get와 setter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냥 그냥 그 필드를 접근해서 가져오는 것과 작성하는 것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했죠. 이런 것들이 APT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이트 코드 위빙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런 형태로 바이트 코드를 바꾸는 것이 해법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용자가 네임 필드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다면은 네임 필드를 읽는 과정과 쓰는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네임 필드를 읽을 때마다 getter 호출로 바꿔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네임 필드를 값을 바꿀 때마다 세터로 바꿔치기 한다면은 저희가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이트 코드를 대체하고 저희는 get name과 set name에 해당되는 메서드를 만들어 두고 그걸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일단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처음으로 프록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내고요. 프록시 인터페이스 내에 두 개의 커스텀 게터와 세터를 만들어 두는 거죠. 커스텀 게터 세터가 아니라 인터널 게터와 세터를 만들어 두는 거죠. 인터널 게터와 세터를 만들어 두고 사용자가 필드에 대한 접근하는 코드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게터와 세터 호출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네, 이제 게터와 세터 없이도 제로 카피가 적용된 코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는 예전에는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표준 게터와 세터를 쓰도록 강제를 했지만 바이트 코드를 바꿨으니까 어떤 게터와 세터에서 어떤 동작을 해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바이트 코드를 바꾸기 위한 표준적인 프로세서가 안드로이드에서는 그 트랜스포머라는 API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들 플러그인에서 트랜스포머가 있고 그 트랜스포머에 바이트 코드 변조 코드를 집어넣으면은 바이트 코드가 바뀌게 됩니다. 트랜스포머를 쓰고 있는 다른 구현들로서는 프로가드 같은 도구들을 써보신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프로가드 같은 도구들이나 아니면은 기타 다른 도구들에서도 쓰이고 있어요. 보통 난독화에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트랜스포머 API를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트랜스포머 API는 트랜스폼이라는 객체를 상속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트랜스폼이라는 메서드를 구현을 하면은 그 트랜스폼에서 바이트 코드를 변조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스트링 파일을 변조했을 경우에 APK 파일로 포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이트 코드를 변조하는 과정에서도 마법은 없고 되게 고통스러운 일인데요. 조금 더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ASM, BCEL, CGLib이나 자바시스트가 있고요. 어스펙트 J 같은 도구도 있습니다. 밑으로 갈수록 조금 더 쉬운 도구이고요. ASM이 제일 어려운 도구입니다. 저희는 자바시스트를 쓰고 있고요. 자바시스트를 써가지고 바이트 코드를 변경하면은 너무 로우 레벨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할 수 없는 일도 없는 것도 아니고 한 평균적인 수준의 그 도구로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제로 카피로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예를 들어봤는데요. 시퀄라이트를 예를 들었을 때 ORM이 있을 테고 시퀄라이트가 있을 테고 사용자가 만들어낸 객체가 있잖아요. 이 사이에는 어떤 경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레이지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만 최대한 게으르게 다룰 수가 있는 거죠. 여길 넘어서 제로 카피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ORM에서 객체를 다룰 때까지만 레이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경계에서는 어떤 형태의 인터페이스로 데이터를 한 번에 넘겨줘야 되잖아요. ODBC 같은 도구가 쓸 수도 있을 테고요. 비표준 인터페이스가 쓸 수도 있을 테고 여러 도구들이 있겠지만 여기 단계를 넘어서서 제로 카피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램은 바닥부터 새로 설계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엔진까지 레이지하게 다룰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코드는 먼저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코드가 하나 있고요. 여기서는 질이라는 코드가 있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오프셋이나 리밋을 거잖아요. 램에서는 오프셋이나 리밋을 거지 않고 그냥 파인드 올로 불러왔어요. 전부 다 가지고 오라고 한 거잖아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런 요청들이 되게 바보 같은 요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얼마나 많을지 모르는데 이걸 가져와서 담아둘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램에서는 이 파인드 오를 호출한 순간에는 메타데이터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아요. 그리고 램 리절트도 리스트이지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메타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온 데이터에서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왔잖아요.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온 순간에도 어떤 데이터도 가지고 오지 않아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과정은 그 첫 번째 객체에서 네임에 접근했을 때만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레이지하게 동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가능한 한 처리를 늦추기 위해서 특별한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램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고 결과값을 가지고 오는 리절츠가 있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내에서 여러 개의 객체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램 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더 게으르게 작동이 되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제로 카피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로 카피만 성능상의 이점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도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을 가지고 왔고요. 사람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순회를 하고 있잖아요. 순회를 하면서 이름을 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특정한 필드만 접근하는 것이 모바일 앱이나 현대적인 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패턴이잖아요. 전체 필드를 접근하는 앱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생각한다면은 이런 형태로 네임 보츠가 연속으로 배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객체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객체에 관련되어 있는 필드들이 다 한 번에 나열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비트리가 문제가 있는데
네임 옆에 있는 데이터가 네임이 아니라 보츠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냐면은 하나의 그 캐시 라인이 형성된다면은 그 캐시 라인은 인접되어 있는 데이터가 뭉쳐져 있거든요. 캐시에 들어있는 순서가 네임보츠 기타 데이터가 들어있고 네임보츠 기타 데이터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여기 내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했을 때는 캐시가 히트하겠지만 여기 네임을 접근하는 경우에는 캐시가 미스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임에 접근한 다음에 네 번째 이름에 접근할 경우에는 캐시 미스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캐시 효율에서는 되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이름을 다 뭉쳐두면 어떨까요? 이름을 뭉쳐두면은 아까와 똑같은 캐시 사이즈인데 12번의 캐시 성공이 발생하는 거죠. 그냥 데이터가 배열되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이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비트리에서 같은 필드끼리 뭉쳐두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뭐 램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뭐 리싱크DB나 최근에 나와 있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컬라이트나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RDBMS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별로 없죠. 그래서 캐시 라인의 크기가 작은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시컬라이트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동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요, 최하단에 컬럼 기반의 비트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컬럼 기반의 비트리라 했던 것은 같은 컬럼끼리 뭉쳐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비트리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비트리가 하나의 테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테이블은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아랫부분의 차이점이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컬럼 기반이 아니라 로우 기반이란 거죠. 네. 그리고 전체 테이블이 있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구조부터 컬럼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로 새롭게 설계를 한 거죠. 컬럼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로 설계한 이유는 캐시 효율을 위해서 새롭게 디자인을 한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루트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렇게 루트란 개념이 없잖아요. 왜 루트가 있느냐? 이건 램의 한 가지 특징 때문인데요. 이 전체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하나의 스냅샷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스냅샷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많은 케이스가 뭐 Git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스냅샷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스냅샷이 있는 이유가 루트는 현재 버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버전들이 예전에 있었을 것이고요. 새롭게 데이터베이스가 갱신이 되면은 루트가 이동을 하고 기존 데이터베이스가 지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데이터 구성을 MBCC라고 부르는데요. 뭐 멀티 버전 동시성 제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Git을 비롯한 Git 같은 그 코드 관리를 하기 위한 도구에서 쓰일 수도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도 MBCC를 쓰고 있는 경우가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MBCC를 쓰고 있느냐라고 되게 궁금해하실 수가 있잖아요.
MBCC를 쓰게 되는 경우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MBCC는 어느 순간에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새 버전을 여기에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새 버전을 작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분명 여기에서는 그 라이트 락을 걸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던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접근이 가능한 거죠. 항상 읽기는 비베타적이에요. 그리고 작성이 끝난 다음에 여기 있던 루트만 새롭게 작성한 루트로 옮겨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만 락이 필요하니까 쓰기를 할 때는 락이 필요해요. 그런데 읽기를 할 경우에는 락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읽어드리더라도 락이 필요가 없고 리드락이 필요가 없고요. 라이트락만 필요한데 라이트락을 쓰는 경우에도 읽기 효율을 전혀 저하시키지 않는 거죠. 이것도 물론 램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대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형태로 많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쓰고 있는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램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MBCC는 읽기가 비베타적이니까 더 효율적이고 쓰는 과정에서도 지장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장점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사용성이 희생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새 버전이 작성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 버전으로 언젠가는 커밋이 이루어질 테고 새 버전을 옮겨가게 될 텐데요. 기존의 리더는 9버전을 보고 있을 거잖아요. 다른 사용자는 다른 버전을 보게 될 테고요. 그 다른 사용자들이 각각의 다른 버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스레드 로컬로 해당 스레드에서 동작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램의 모든 객체는 다른 스레드로 전달될 수 없고요. 이거는 MBCC를 쓰고 있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하나의 인스턴스가 다른 스레드로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멀티 스레드에서 되게 비효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MBCC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다른 스레드에서 접근할 경우에 즉시 접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관점이 바뀌셔야 돼요. 예전에 데이터베이스를 쓸 경우에는 읽기락이나 쓰기락이 있어서 각각의 읽기 쓰기 성능이 떨어졌었고 그 떨어진 결과를 다른 스레드로 옮기는 것은 되게 효율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었잖아요. 어떤 스레드에서 쓰더라도 상관이 없었고요. 그런데 MBCC에서는 효율적인 반면에 각각의 객체는 해당 스레드에 종속되어 있고 다른 스레드로 옮기지 않고 다른 스레드에서 바로 질의를 하면은 즉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레드로 넘기지 말고 다시 질의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시 질의하면은 즉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 사용자가 여러 버전을 보고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러면 이전 버전을 계속 참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새 버전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A 사용자는 9버전을 보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A 사용자는 여전히 9버전을 계속 보고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토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A 스레드에서 버전 1을 버전 2로 바꾼다면은 B 스레드에 있던 데이터가 자동으로 버전 1에서 버전 2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게 좀 직관적이진 않은데요. 만약에 다른 스레드에서 그 지리를 해서 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쿼리 결과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쿼리에 있던 각각의 객체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비트리 구조에서도 좀 더 추가적으로 작업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뭐 보츠가 있으면은 뭐 추첨을 했다 안 했다, 추천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보통의 데이터베이스는 불린 값인데도 불구하고 1바이트씩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램은 추천이 4개 있는 경우에는 4비트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그 최대값의 사이즈에 맞추어서 각각의 필드의 사이즈를 결정을 해요. 근데 만약에 최대값이 2로 바뀐다면은 모든 필드가 2로 갱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이 2인 경우에는 8비트를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필드가 최대값이 5인 경우에는 5는 2비트로 구성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비트가 3비트로 바뀌고 총 12비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최적화가 될 수 있는 게 같은 컬럼들이 다 뭉쳐 있잖아요. 같은 필드가 뭉쳐 있기 때문에 그 필드에 맞는 데이터 사이즈를 예상할 수 있고 그렇게 할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전체적인 그림이 있는데요. 하나의 부분만 보신다면은 3개의 배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인덱스일 테고요. 아래에 있는 것이 데이터일 테고요. 그리고 그 2가지 배열을 가리키고 있는 하나의 다른 배열이 있는 거죠. 이렇게 3중 배열 형태로 3개의 배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노드가요. 그런데 이렇게 3개의 배열이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필드가 순서대로 다 차서 있다고 한다면은 4, 8, 12가 있는 인덱스에서 8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필드가 다 차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 필드와 마지막 필드만 있으면은 전체 인덱스를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필드가 순차적으로 차 있는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구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덱스를 여기 앞에 2칸으로 몰아넣었고요. 데이터를 여기 4칸으로 몰아넣은 거죠. 많은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어펜딩이 되잖아요. 로고 데이터 같은 경우 대표적일 테고요. 순차적으로 어펜딩만 이루어진다면은 더 효과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인서선이나 딜리트를 발생을 했다면은 이런 꿈들은 다 물거품이 되고요. 원래 형태도 다시 롤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램은 각각의 노드 단위로 어펜딩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불규칙하게 인서트와 딜리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합쳤다가 분할을 했다가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네, 전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얘기해 드렸던 내용들을 램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램 자바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핵심 내용들은 C++로 되어 있는 램 코어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바인딩을 하고 싶다면은 오브젝트 C나 뭐 자바린 코드를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램이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던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같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와서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나는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그렇게 코어를 만드는데 관심이 없다. 그럼 램 자바를 쓰시기 위해서 여러 문서를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램 자바를 쓰시기 위해서는 여기 문서를 보시면 되고, 다른 언어 바인딩도 문서들이 있으니까 그 문서들을 보시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램에 관심이 없다, 최신 모바일 기술도 램 블로그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램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최신 모바일 기술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